요즘 SNS를 보면요.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박탈감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데이터로도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위 소득 양극화 네. 그리고 부의 양극화가 지난 한 199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더 심각하게 심화되어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네. 내가 소득은 그래도 꽤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그래서 내가 결혼도 포기해야 되겠다. 출산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뭐 SNS 활동하면서 디지털 세계에서의 어떤 대리만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코인 같은데 지금 몰빵해가지고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네. 그것도 아니라면 있는 돈 가지고 아무리 저축해도 내가 미래에 어떤 집을 사거나 뭐 나름대로 어떤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이번 젊을 때 내가 한번 즐겨보자 해서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네. 뭐 명품도 사고 그걸 또 SNS에 올리면서 또 만족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잖아요. 세대차 난다. 예전에 세대차도 없었어요. 우리 뭐 200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랑 나의 세대와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세대차라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대차라고 안 하고 또 어떤 시대 변환이 있다. 그래서 시대 변환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구석기 시대에서 뭐 신석기 시대로 가고 뭐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갔다가 철기 시대로 갔다가 중세 시대 그 다음에 뭐 무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렇게 근세 시대, 뭐 현대 시대 이렇게 자꾸 넘어오는데 저는 그것도 뛰어넘어서 정말 사회가 변환하고 있다, 사회가. 네. 경제에서도 사이클이 뭐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거든요. 4, 5년 동안마다 이렇게 변하는 초단기 사이클도 있고 한 1, 20년마다 움직이는 것도 있고 50년마다 움직인다는 소위 콘트라티에프 사이클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정도도 아니고 정말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현상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정말 살아남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인류 더 좁게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그냥 낙오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이생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앞으로 본격적인 이제 소득 분배는 더욱더 양극화될 것이고 부의 불평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디지털 혁명이 또 가져올 미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 디지털 혁명이 가져오는 사회가 이제 디지털 사회인 거고요. 네.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앞서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회 양극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3차 산업혁명하면 혹시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가 있나요? 뭘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보통 IT, 뭐 정보. 역시 그렇죠. 우리 사회자님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IT 혁명 또는 네. 이제 더 풀어서 ICT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I가 information, C가 communication, 그리고 T가 이제 technology인데,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 혁명인 거예요. 정보가 뭐예요? 그때 드디어 IBM이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수작업으로 계산했던 그러한 정보를 컴퓨터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고 컴퓨터가 만든 그 정보를 소위 얘기하는 처음에는 뭐 전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뭐 인터넷 이런 게 나타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걸 갖다가 이제 교환하는 네. 그러한 혁명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 가지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그럼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AI밖에 안 떠오르네요. 역시 멋집니다. 맞습니다. 그 AI 혁명이잖아요. 네. 너무 중요하죠. 그 AI 혁명, 인공지능 혁명. 사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그 자체로도 존재하고 챗 GPT처럼 네. 그렇게도 존재하지만 이 기계와 합체가 되면 로봇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을 저는 하나의 용어로 쓰고 싶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떤 로봇 돼가지고 그 속에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거기에 이제 체화돼서 그럼요.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기계가. 근데 그게 만약에 인공지능이 쏙 빠져나가면 그냥 고철 덩어리잖아요. 그것도 사실 핵심은 뭐예요? 기계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은 바로 뭐예요? 디지털이라는 거죠. 아까 ICT도 제가 이제 정보통신, 컴퓨터고 통신이고 했는데 그걸 가능케 하는 거는 디지털 기술이고 인공지능 로봇도 핵심은 바로 디지털 기술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3차 산업혁명에서 시작했던 그 ICT 혁명이 정말 10배,
900배, 어쩌면 1000배 이상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컴퓨터. 그 처음 우리 IBM 슈퍼컴퓨터가 등장할 때는 이런 스튜디오 한 10개 있어도 부족할 만큼 큰 그러한 그 IBM 슈퍼컴퓨터는 현재 우리 사회자님이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스마트폰의 성능에 비해서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건 혁명이죠. 네. 그러한 혁명을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가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5G 통신 기술이 또 엄청나게 발전해서 전 세계 인류가 다 이거 하나씩 들고 서로 다 정보를 갖다가 네. 순식간에 교환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도 우리가 한번 올리면 전 세계 인류가 자기가 원하면 순식간에 볼 수 있잖아요. 또 동시에 거기서 의견도 막 달 수가 있어요. 자기의 슈퍼컴퓨터 가지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능력이 향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이건 산업혁명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고 그래요? 디지털 전환 시대다. 디지털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아니,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산업혁명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저는. 사회가 정말 엄청나게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그 중에 하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회 양극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위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막 전개되다 보니까 거기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그런 어떤 격차가 소득으로도 나타나고 부로도 나타나는 것이 우선 한 가지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디지털 혁명에 내가 참여해서 앞장서서 그걸 만들거나 최소한 거기에 올라타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아날로그로 남아있다. 다시 말해 산업사회에서 사는 그 형태, 그냥 공장에서 내가 공장 노동자로서, 아니면 그냥 내가 회사에서 내가 그냥 펜대를 돌리면서 일하는 이런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그런 형태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형태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사양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고,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첫 번째가 어쩌면 준비 단계였고, 두 번째가 도약 단계인데, 네. 지금 현재 우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디지털 혁명의 도약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10년, 20년 걸려도 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디지털 혁명을 그냥 3년 만에 그냥 앞당겨서 한 거잖아요. 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맞아요. 다 일자리 비대면으로 어디 가지 못하고, 쇼핑도 네. 하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돈도 엄청나게 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집에서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고, 또 쇼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것이 되고,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가 굉장히 확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갑자기 성큼 디지털 사회로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책도 예정된 미래라고 했지만, 그건 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 미래 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쭉 이렇게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정말 내가 단순히 내가 스마트폰만 잘 활용하고 있다고, 뭐 내가 내 PC에서 필요한 어플들만 이용한다고, 이게 과연 내가 디지털 혁명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게 적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부의 양극화, 어떻게 보면은 부를 더 축적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도태되느냐를 결정짓는 그렇죠. 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통찰하시기에 그럼 앞으로 이 디지털 대변혁 시대에 부의 성공 공식이라고 할까요? 도태되지 않고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제가 우리 이미, 팬데믹을 네. 계기로 해서 이제 성큼 이제 들어왔다. 뭐 성공 공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월브 TV처럼 이렇게 디지털 사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네. 우선 적극적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당장 하는 게 뭐예요? 교육 서비스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레저라든가 하다못해 우리 정치 같은 것도 전부 다 디지털 서비스를 그냥 조금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전면으로 그냥 확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 이걸 가지고 교육하는 것, 이걸 가지고 정치하는 것, 또 의료 서비스, 법무 서비스, 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사회를 바꿔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로 성큼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디지털 서비스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러한 비즈니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업의 주인이 되자. 이 디지털 사회를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주인이 되자는 거죠. 그러한 기업들을 보통 이제 테크 기업이라고 많이 하고 기술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거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치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테크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바로 이 디지털 사회의 가치주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우리가 10년, 20년 안에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디지털 사회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테크 기업이 더 이상 테크 기업이 아니라 그게 바로 디지털 사회의 가치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주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차트나 보면서 그래서 이동평 교수님 어떻게 교차해서 어떻게 되고 그런 거보다는 전 세계에서 디지털 사회를 정말 앞장서서 만드는 기업들이 뭐가 있지? 이걸 찾아내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건 난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노인사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또 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인사회를 또 앞장서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빨리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싶고 네. 더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럼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들이 뭐지? 그게 바로 바이오고 생명공학이고 이런 거예요. 네. 내가 갑자기 목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사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부모가 용돈을 준다고 해도 네. 그냥 단순하게 이거 주고 그거 가지고 사 먹어라 이런 거보다 이거 가지고 주식을 조금 사주고 이러면서 그것도 직접 사주는 것보다는 네가 한번 찾아봐라. 공부해서. 네가 지금 네. 뭐가 제일 좋을 것 같니? 이렇게 하면서 좀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응하지 않을까. 그럼 적어도 나중에 디지털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가 진정한 주역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었을 때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 일부에서는 일자리 없어진다. 일부에서는 예전 봐라. 그때도 일자리 없어진다고 했는데 일자리 생겨났다. 이러잖아요. 저는 전자예요. 일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산업혁명 때 이 노동자들이 하던 일이 뭐였는가 하면 육체적 노동을 하던 일이었어요. 네. 제조업 분야에서. 근데 새로운 일자리는 다 어디예요? 정신노동하는 분야에서 생겨났어요. 서비스 분야에서. 네. 그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두뇌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AI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로봇이 합체가 되면 기계 합체가 되면 육체적 노동도 하지만 네. 그냥 알고리즘 그 자체로는 챗GPT가 뭘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법무 서비스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의사보다 더 잘 수술도 할 수 있고요. 진단도 할 수 있고 치료도 이제 할 수도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계 서비스, 세무 서비스, 교육도 제가 볼 때는 인간 교수보다 어떤 인공지능 교수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제 언어 장벽도 없어요. 왜냐면 순식간에 번역이 되니까요.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네. 동시에 또 그 AI는 가르치면서 전부 다 화면을 서로 마주 보면서 그 인공지능은 두뇌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저의 두뇌보다도 수천만 배, 수억 배 뛰어난 그런 두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십만 명이 보고 있어도 자기의 강의를 전부 다 수십만 명 각각이 지금 하나하나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얘가 지금 따라오고 있냐 안 따라오고 있냐 다 알면서 개인 지도까지 해가면서 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지적 노동을 하는 그런 인간의 직업마저도 AI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아니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남은 자리가 뭐냐는 거죠. 기왕이면 이 디지털 사회에서 그런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이 디지털 혁명에 빨리 올라타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대한민국의 자산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전 정말 걱정이거든요. 전 세계에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밖에 안 돼요. 네. 1.7%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몰빵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에 몰빵을 해요. 우리나라 부동산에 한 65% 몰빵하고 이러니까 일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사각gem이나 해가지고 미국 주식도 약간 사긴 합니다만 대부분을 우리 소위 원화 자산, 네. 원화 표시 자산에 다 이렇게 몰빵을 하게 되면 도리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우리 한국 자산 다 팔고 일리 옮겨가자는 뜻이 아니라 네. 전 세계를 좀 넓게 보고 뿐만 아니라 좀 멀리 보자는 말씀이에요. 너무 매일매일 시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세상이 크게 변화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사이클 변화하는 게 있고 그보다 더 작게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다 볼 줄 알아야 되지. 그 중에서 난 이 조그맣게 움직이는 것만 보고 그만 따라갈 거야. 그러면 크게 움직이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유능한 어부예요. 그럼 그날 파도의 높이만 봐서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죠. 네. 이게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것도 위에서 어떤 파도가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해저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그 변화도 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은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그러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와, 이렇게 큰 대변역의 물결이 우리가 이미 올라타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공포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 AI,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 20대도 있고 30대, 40대 여러 세대들이 있을 것 같아요. 40대가 된 사람들 이 대변혁의 디지털 변혁의 시대에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건 그렇다면 20, 30대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떤 또 행동을 조금 취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왕이면 좀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앞서서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 교육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도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바뀌지 뭐 개인한테 뭐 바뀌라고 해도 가정교육이 그랬고 학교교육이 그랬는데 그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네. 그걸 바꿔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 세대에는 그냥 부모님이 말 그대로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달달 외우면 시험 치고. 그러면 좋은 학교 가서 나중에 졸업하면 대기업 취업해서 그게 평생 직장이고 그래서 너는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외우는 지식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제 손바닥에 있는 이 슈퍼컴퓨터만 딱 들여다보면 제가 외운 것보다 훨씬 많은 수천 배, 수만 배, 수십억 배의 정보 지식들이 그냥 저한테 순식간에 다 보여지는데 그걸 왜 외워야 되죠?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이 AI가 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교육 제도가 대학교 한번 어떻게 한 군데 가면 거기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인맥을 잘 쌓고 어떻게 학벌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단맛을 쪽쪽 빨면서 살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솔직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의 그 교육 제도는요 산업혁명 때 만든 교육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8세기 중에 산업혁명하면서 보통교육이라는 게 처음 생겼잖아요. 네. 초등학교 처음 생겼어요. 중학교 처음 생겼어요. 고등학교 처음 생겼어요. 대학 교육도 처음 생긴 거예요. 그때 그 교육은 뭐냐면 그때부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같이 학교에 와서 적어도 기초교육은 어디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이고 중학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딱 졸업하면 뭐까지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산업사에 딱 맞는 인간을 기계처럼 찍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게 산업사회는 잘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그거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 빠르게 메이지 혁명을 하면서 산업사회에 딱 맞는 그러한 사회체제로 확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조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세상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걸 모르면 또 옛날처럼 또 당하니까. 그 산업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때의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거기 딱 올라타고 또 마침 일본인들이 거기 또 잘 적성이 맞아서 이 저도 동아시아를 제패해버린 거잖아요.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그런 어떤 가정교육의 혁명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학교에서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어떤 건물 형태를 갖고 있는 조직이 3개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 3가지가 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일단 이 얘기를 꺼내신 거는 아마 학교가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가 뭐일까요? 글쎄요. 2번째가 군대 막사. 3번째가 소위 얘기하는 교도소. 담장을 높게 만들고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나가지 못하게 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말 잘 들으면 나 일찍 내보낼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말 안 들으면 엄청난 페널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이제는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 안 해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더 많아요. 저도 유튜브 통해서 많은 걸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유튜브에서 많은 이런 강의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저는 저대로 또 많이 배워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평생 배워야 돼요. 왜냐면 또 예전에는 산업사회에서는 그냥 대학까지만 딱 졸업하면 그때까지 배운 지식이 평생 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너무 빠르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는 이제는 단순한 지식을 넣어줘서가 아니라 어떻게 얘가 혼자 창의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공부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것은 디지털 혁명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할 거냐. 그래서 억지로 먹고 학교에 데려올 것도 아니다. 네. 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기업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고 30년 동안 한 10년은 제가 해외에 살았는데 대부분 선진국에서 한 걸 다 나중에 시차를 두고 다 따라가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빨리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도 디지털 기기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면에 나서가지고 나의 기업이 디지털 기업으로 확 바뀌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교육 받을 때부터 혹시 여기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단순하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 잘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해야 되지 아니면 뭐 내가 공무원 해야 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평생 직업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다 의대 간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몰리고 재수하고 편입한다 뭐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큰 사회적 변혁을 본다면 그것도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예전에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평생 직업으로 이제 앞으로 갈 거다 이랬는데 평생 직업도 없어질 거다는 없어지죠. 거예요. 저는 평생 직업도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조금 나타날까 말까 거의 대부분 없어지는데 어떻게 거기 살아남을 거냐 이거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어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100세까지 살면 대학 졸업한 기껏해야 25세, 25살인데 앞으로 그럼 75년을 뭐 먹고 살 거냐고요. 어떻게 살 거냐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걸 어떻게 학교에서 배운 교육 가지고 제가 먹고 살죠? 아니면 어떻게 그거 뭐 단순히 대학 나온 졸업장 가지고 먹고 살죠? 저는 불가하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일부에서 디지털 혁명이 가지고 올 대변화의 시대에 대해서 교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요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네. 디지털 사회만은 그 양면성이 있는 위험이다. 제가 그래서 소위 그 그레이 스완, 회색 백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그레이 스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가 활용하기 나름으로 우리한테 엄청난 정말 우리 인간을 그야말로 신을 만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지옥으로 가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고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거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뭐 국가를 경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인 분들은 대부분 뭐 그냥 5년 뭐 이 정도의 임기에 어떻게 내가 잘 버티고 다음에 또 재선할까 이 정도 생각하면 너무 미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에 정말 반만년 만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산업혁명에 올라타면서 산업사회의 주역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뒤늦게 이제 소위 산업사회에 올라탄 거예요. 근데 그건 뒤늦게 올라탔기 때문에 진정한 선진국이 아닌데 디지털 사회로 딱 바뀌면서 우리가 맨 앞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 일본이나 기존 선진국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앞장서 가던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약간 나태한 거가 네. 하나. 두 번째는 민족성이 일본 같은 경우는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하고 돌다리를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가기 전에 두드려 보는 정도가 아니라 가면서도 두드려다 보고 뒤돌아서 다시 또 잘 건너왔다 또 두드려보는 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는 아니에요. 가기 전부터 그냥 가면서만 없으면 돌다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것도 아니면 길을 만들면서 가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이게 디지털 사회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 디지털은 그야말로 빨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속도전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뭐예요? 남보다 빨리. 이게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저희의 DNA는 창의성이 있는데 다만 산업사회에서 잘못 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무 암기 위주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집에서 엄마가 바보를 만들고 자식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바보를 만들어서 사회에 탁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아니죠. 정말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그 좋은 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그걸 집에서 못하고 학교에서 못한다면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된다면 이렇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재교육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월급장인 부자들 같은 데서 네.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